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왜 주민자치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주민자치제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주민자치를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주민자치의 목적은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모든 시민이 정부 결정에 영향을 받지요. 이런 결정은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합의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토론이라든지 토의를 통해서 합의를 낳지 못할 경우에 결국 투표로 결정을 내리는 게 평범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건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민자치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우리가 주민자치를 바르게 실현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비영리 재단인 프리덤 하우스는요, 1970년대부터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분석해서요, 100점 만점으로 순위와 그리고 점수를 발표하고 있어요. 2020년 발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는 83점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점수를 받은 나라는요,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북유럽 국가 가운데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100점을 받았고요. 독일은 94점을 받았는데요. 대체로 말씀드리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입니다. 보기를 들면 1966년 인구 200만의 아프리카 국가인 보츠나와가요, 영국의 지배에서 독립을 하였는데요. 당시 세계 최빈곤 국가에 속했는데요. 대졸자는 22명, 고등학교 졸업자는 10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5년이 지난 뒤에 거침없이 안정적 민주주의를 도입해서요, 경제 수준이 에스토니아, 헝가리와 비슷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보통 1987년 6.29 선언 이후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처럼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1996년쯤부터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요, 핀란드와 같은 민주주의 사회와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고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고요, 불안정하고요, 종종 위험하기도 합니다. 주민자치를 통해서 시민이 더욱 참여하고요,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부유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주민자치제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이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천과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항상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민자치제도는요, 두 가지의 목적을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행정적 목적으로요, 주민에게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주요 부분이 바로 사회 서비스 제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목적은요, 지역의 공적 필요를 결정하고 이런 지역적 필요를 어떻게 제공하고요, 그리고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주민이 대표하고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주민자치제도라는 건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요, 이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긍정적 결과를 계속 낳게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요, 주민자치제도의 핵심이긴 한데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세종시의 모든 지역은요, 주민이 공유하는 공통문제 그리고 공동의 필요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필요는 함께 협력함으로써 줄어들거나 해결되거나 충족될 수 있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요, 사실 중앙정부라든지
개인이요, 혼자서 경제적으로나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요, 주민이 함께 이루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방자치단체는요,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복지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연히 그 바탕은 주민자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자치 정책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미니의회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정책과 결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종시에 대한 결정은 세종시에 살고 일하는 주민이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세종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동리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보건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노인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에요, 중앙정부의 노인 정책은 쓸모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사회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결정하고요, 긍정적 성과를 계속 거둔다면 주민 차원에서요, 사회적 신뢰, 정치적 능력, 그리고 정치적 효능감이 향상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경제적으로 더욱더 부유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이탈리아와 북유럽의 포기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탈리아는 우리보다 앞서서 1970년대 초에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합니다. 20개 지방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20개 지방정부는 동일한 제도, 동일한 지방정부 조직, 동일한 지방선거 제도와 정당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50년이 넘었는데요, 그 결과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와 분권의 성과는 남부 이탈리아와 북부 이탈리아 사이에 크게 달랐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남부 이탈리아는 가난하고요, 북부 이탈리아는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잠깐 검토했습니다마는 프리덤 하우스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독일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은요, 이탈리아와는 다르게요, 균형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요, 골고루 부유한 사회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독일 운전자는요, 길고 불편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우리 기준으로 하면 노란색 중앙선을 횡단하지 않고 계속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북부 이탈리아 운전자는요,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노란색 중앙선을 가로지르지 않고 차를 몬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부 이탈리아 운전자는요, 중앙선을 가로지르기 위해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고요, 아무 때나 횡단한다고 합니다. 세 지역에서는 똑같이요, 중앙선 횡단은 불법이고요, 그리고 단속하고 처벌하는 경찰과 사법당국이 있지만 말이지요, 이 보기는 사실요, 주민자치제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독일 지자체의 구호는요, 우리가 함께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데요, 주민자치를 실현해서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요, 그 과실을 주민이 함께 나누려면 시민이 협력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종시 주민은요, 협력의 바탕을 이루는 시민의 미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협력의 장점에 대해서 19세기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쓴 바가 있어요. 2마리의 그레하운드 사냥개가 함께 협력해서 사냥을 하면은요, 4마리의 그레하운드 사냥개가 따로 사냥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냥감의 토끼를 주인에게 가져준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에게도요,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력하면 더 부유해진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런 협력 방법과 그리고 협력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름 아닌 정직과 신뢰입니다. 이건요, 각 주민이, 모든 주민의, 그러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직과 신뢰란 뜻은요, 각 주민이 모든 주민의 사회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사실은 이 주민자치의 세계도요, 결국은 시장의 세계와 비슷합니다. 우리 한번 또 다른 포기를 들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쓴 책이에요. 기원전 3000년쯤에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원전 3000년 전에 찾아낸 최선의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남을 돕는 자선이었습니다. 사실 국가 없이 유대인이 어떻게 버티고요, 이스라엘을 세워 생존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지키는 사람은요, 사실 고객을 속이지 않는 유대 상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요, 시장은 살아있는 세계이고요, 가장 정직한 자가 가장 많은 돈을 벌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자체의 세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직한 주민이요, 가장 큰 성과를 계속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정직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는요, 협력이 쉽게 이루어지고요, 더 건강하고요, 더 행복하고요, 더 부유하고요, 더 오래 살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욱더 부유해진다라는 말인데요, 불성실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동체는요,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아무리 나라 돈을 퍼부어도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요, 장기적으로는 곧 빈곤해진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따라서 세종시 주민이요, 정직하고 서로 신뢰하고요,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고요, 주민자치를 바르게 이루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고요, 출산율도 높이고요, 다른 동네 주민이 이주하고 싶은 아름다운 지자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나 자신이 정직하면 세상이 변할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자신을 변화시켜 보십시오. 세상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에서 주민이 꼭 갖춰야 할 덕목은 정직과 신뢰. 저보고 개인적으로 더 하라고 하면 사실 청결과 그리고 친절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부족한 곳에서 주민자치의 성과를 기대하는 일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것만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직과 신뢰가 주민자치의 기초를 이루어야만 주민자치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유명한 정치사상가인 루소는요,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아주 체계적으로 옹호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요,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루소의 말을 들어보지요. 영토에 골고루 주민이 살게 하라. 어디를 가나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하라. 어디에서나 풍요와 활기를 똑같이 향유하게 하라. 그러면 가장 강력하게 되는 동시에 최대한 가장 잘 다스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